신인간혁명 제11권 이케다 다이사쿠 효광 깊은 어둠을 깨라. 험한 봉우리를 넘어라. 그곳에 새로운 세기의 희망과 영광이라는 조망이 펼쳐진다. 1966년 3월 10일 제트기는 날이 채 밝지 않은 남미 대륙 상공을 날고 있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향해 순조롭게 비행하고 있는 것이다. 승객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지만 야마모토 시니치는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했다. 이틀 전 뉴욕에서부터 오르기 시작한 열이 완전히 내리지 않아 몽롱한 상태였다. 하지만 묘하게도 머릿속은 맑았다. 그때도 그랬었는데. 시니치는 브라질을 처음 방문했을 때 눈에 띌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지금으로부터 5년 반 전인 1960년 10월, 당시 시니치의 몸은 긴 여행에서 온 피로 때문인지 계속해서 열이 났다. 결국 뉴욕에서 상파울로로 가기 전날에는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동행한 간부는 브라질행을 중지하라고 필사적으로 만류했다. 이런 몸으로 브라질을 방문한다면 탈진하여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니치는 강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가야 합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모두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절대 그만둘 수 없습니다. 도다 선생님이 투쟁하시다가 도중에 되돌아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나는 도다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기필코 가겠습니다. 만일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시니치는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브라질 땅에 내려섰다.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 지도와 격려를 했으며 처음으로 해외에 지부를 결성했던 것이다. 본불림의 유명이신 세계 평화와 민중의 행복을 실현하는 광선유포의 길이 평탄할 일은 없었다. 언제나 역경에 처해왔고 언제나 사투였다. 늘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비웃음을 사야 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심정으로 험난한 산을 넘고 폭풍우 속을 뚫고 나가 영광스러운 승리의 깃발을 확고히 세워온 것이 바로 창가학회의 존귀한 역사였다. 시니치가 심려를 기울여 광포의 원료를 개척한 브라질도 어느새 회원이 약 8천 세대로 늘어나 있었다. 따라서 3월 13일에는 상파울루 시내에서 대규모 문화제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시니치가 브라질을 방문하는 것은 이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북남미를 방문하기 위해 야마모토 시니치가 일본을 출발한 것은 지난 3월 6일이었다.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여 로스앤젤레스에서 하룻밤을 묵고 현지 시간으로 7일 오후 5시 반이 지났을 무렵에야 뉴욕에 도착했던 것이다. 그날 밤에는 2년 반 전에 개관한 뉴욕 회관을 처음으로 방문하였고 다음 날인 8일 오전에는 회관에서 현지 멤버들에게 질문을 받는 등 지도에 온 힘을 쏟았다. 바로 이 무렵부터 몸 상태가 나빠져서 오한과 열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신이치는 8일 저녁에는 학회와 거래하는 기업의 주재원들과 식사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이즈미다 히로시 이사장과 동행한 간부들에게 대신 참석해 줄 것을 부탁했다. 동행하던 아내 미네코는 가져온 해열제를 먹여주고 차가운 수건으로 머리를 닦아내며 열심히 간호해 주었다. 다음날 아침 열이 조금 내렸으나 아직 미열이 남아 있었다. 미네코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 시니치를 바라보았다. 상심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시니치는 짐짓 설레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괜찮아. 지금 당장이라도 브라질로 출발할 수 있어. 시니치의 마음은 이미 브라질을 향해 날고 있었다. 그날 오후 10시 시니치는 일행들과 함께 뉴욕을 출발하여 브라질의 첫 방문지인 리우데자네이루로 향했다. 기내에서 열대문의 밤을 꼬박 세운 시니치는 보고 있던 책을 덮고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평선이 어슴푸레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눈 아래로는 거대한 강이 대지를 가르며 흐르고 있었다. 그 유명한 아마존 강이었다. 이윽고 지평선 저편에서 불덩이 같은 태양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 아래로는 따뜻하게 세계를 감쌀 듯한 녹색 대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반짝이는 효광을 흠뻑 받으며 시니치는 새롭게 결의했다. 저 아마존 강과 같은
브라질 광포의 유구한 대화의 흐름을 반드시 열고야 말겠다. 신이치 일행이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전 10시경이었다. 공항에는 남미 본부장인 사이키 야스히로와 그의 아내이자 남미 본부 부임부장인 세스코가 마중 나와 있었다. 또 그 지역 간부 및 몇 사람과 먼저 브라질에 와 있던 기요하라 가스 부임부장 일행도 신이치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신이치와 사이키 씨 부부는 약 7개월 만에 재회였다. 드디어 문화제를 개최하게 되었군요. 브라질의 문화의 꽃, 평화의 꽃, 행복의 꽃을 피웁시다. 새로운 역사를 만듭시다. 신이치 일행은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동행한 주조 기요시가 잠깐 통화하더니 수화기를 바로 신이치에게 건네주었다. 전화기의 음성은 선발대로 상파울루에 가 있는 오카다 이테스 부이사장이었다. 오카다가 긴장한 어조로 말했다. 선생님, 실은 우리 학교를 둘러싼 브라질의 사회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어제 상파울루에 있는 일본 문화협회에 갔다가 저와 동양인 오카야마 출신인 협회 간부가 있어서 마음을 터놓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가 브라질의 정치 경찰이 학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 협회 간부의 말로 브라질 당국은 창가학회는 종교 단체로 위장한 정치 단체이고 이번에 선생님께서 브라질을 방문한 것은 정당을 결성할 준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또 우리 학회를 사회 전복을 초래할 위험한 단체로 인식하고 있다더군요. 그래서 회합을 개최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엄중하게 감시할 것이며 무슨 일이 있으면 곧바로 체포도 불사할 태세라고 합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신이치가 물었다.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이 되었지요? 첫째는 2년 반쯤 전에 미국의 유명한 잡지가 편견으로 가득 찬 학회 특집 기사를 썼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우리 학회가 세계 정복을 노리는 교단이라고 보도한 것을 브라질 매스컴이 고지곳대로 받아들여 비슷한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답니다. 그리고 브라질 정부와 경찰도 그것을 믿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브라질에는 일본에서 들어온 기성 불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그 관계자들 중에 학계에 적의를 품고 있는 일본계 유력자가 꽤 있는 듯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브라질 정부와 경찰에게 학회는 공산주의자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교단이라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답니다. 브라질은 1964년 3월 31일에 쿠데타가 있었다. 골라르 정권이 쓰러지자 민정이 군정으로 바뀌고 카스텔루 브랑쿠 육군 참모총장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인플레이션 극복과 경제 개발을 지향하는 한편 반공 정책을 앞세워 언론이나 사상, 정치 등의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해왔다. 그리고는 수많은 지식인과 문화인을 추방해버렸다. 1965년 10월에는 과나바라 주 등의 주지사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잇따라 패배하자 모든 정당을 해산하고 차기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뽑는다고 발표하는 등 점점 독재적인 성격을 더해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창각회가 세계 정복을 노린다는 그런 엉뚱한 보도나 거짓 정보에도 브라질 정부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경계를 강화했던 모양이다. 브라질 군정은 1985년의 민정으로 이관되기 전까지 무려 21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오카다 이테스의 보고를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 잘 알았습니다. 신중하게 임하되 용기를 가지고 일을 추진합시다. 전화를 끊은 시니치는 오카다의 이야기를 좌중에게 전한 뒤 사이키 야스히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브라질도 크게 발전하여 광선유포의 대회원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바람도 강해지고 파도도 높아진 것입니다. 마치 어서에서 행해를 기 힘쓰면 삼장 사마가 분연히 다투어 일어난다. 어서 916쪽라고 설해진 그대로가 아닙니까? 브라질의 신심이 진짜 신심이 되었기에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난 장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브라질의 조직은 근년 들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왔다. 1년 전인 1965년 초반에 2,500세대였던 것이 8월에는 5,600세대가 되었으며 연말에는 6,800세대가 되었다. 홍교는 더욱 기세를 올려 1966년으로 들어서자 1,200세대가 넘는 확대를 달성하여 약 8,000세대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겁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회의 진실을 알게 되면 브라질 정부와 사회는 반드시 학회를 높이 평가하고 칭찬할 것입니다. 브라질의 진정한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불법밖에 없으니까요. 드디어 이제부터가 싸움입니다. 폭풍우를 뚫고 나아갑시다. 진지한 창제와 총명한 지혜, 그리고 열성적인 행동으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키의 눈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신이치는 계속해서 힘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자, 행동을 개시합시다. 지금의 1분 1초는 미래의 몇 달, 몇 년에 상당합니다. 우선 문화재 연습에 힘쓰고 있는 멤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냅시다. 스네이치는 즉시 메시지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연습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목을 열심히 불러주십시오. 또 단결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신이치가 꿈에도 그리던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한 10일은 공교롭게도 가랑비가 내렸다. 그러나 다음 날인 11일에는 차차 개어 마침내 눈부신 여름의 태양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날 신이치는 리우 거리를 시찰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출발 직전 브라질의 어느 저명한 저널리스트가 야마모토 회장을 인터뷰하고 싶다며 호텔로 찾아왔다. 이 저널리스트는 전에 브라질 잡지의 학회를 비판한 기사를 기고했는데 그 내용은 잘못된 부분이 많았다. 동행한 이즈미다 히로시와 주조 기요시가 먼저 응대했다. 그들은 저널리스트의 첫인상이 진지하고 진실을 찾고자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일단 만나봅시다. 학회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면 오해는 풀립니다. 그리하면 학회에 대한 불안이나 쓸데없는 경계심은 사라지고 신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통역을 통한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신혜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엇이든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학교의 진실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무엇이든 말씀드릴 작정입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쭈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저널리스트는 의아한 눈으로 신혜씨를 보고는 예,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얼마 전에 당신이 우리 학회에 관한 기사를 쓰셨는데 그 기사는 어떤 정보를 근거로 하여 정리하신 것인가요? 그 속에 쓰여진 내용은 사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 학회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야말로 기자나 매스컴의 사명이 아닙니까? 저널리스트는 놀란 얼굴로 되물었다. 제 기사가 그 정도로 사실과 다릅니까? 이즈미다 기세를 올려 말하기 시작했다.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키구치 초대 회장이 전범으로 체포되어 죽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치 않은 말입니다. 일본 군국주의 정부는 국가 신도, 일본 고유의 민족적 신앙을 정신적 지주로 하여 전쟁을 수행했는데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아 순교하신 분이 마키구치 사세님입니다. 이즈미다 히로시는 빠른 어투로 위세 좋게 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의 인품 때문인지 그의 모습은 해학적으로 보였다. 당신은 군부와 싸우고 이로 인해 옥사하신 마키코 제사님을 전범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브라질이 일본과 정반대편인 남반구에 위치해 있다 해도 이렇게까지 거짓을 보도해서는 안 되지요. 이 밖에도 틀린 내용이 많습니다. 저널리스트는 야마모토 시니치를 쳐다보며 확인하듯 물었다. 이분의 말이 사실입니까? 물론 사실입니다. 시니치의 대답에 저널리스트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군요. 저는 창가학회를 잘 알고 있다는 일본계 브라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본의 종교 관계자이기는 하나 창가학회 멤버는 아니었습니다. 또 그 사람들에게 빌린 창가학회에 관한 서적이나 창가학회 특집을 다룬 미국 잡지를 참고로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직접 여러분들을 인터뷰하여 기사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야마모토 회장님이 리우에 오신다기에 말씀을 엿듣고자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쓴 기사에 틀린 내용이 많아서 폐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토대로 하여 다시 기사를 써서 브라질 사람들에게 창가학회의 참모습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니치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이 저널리스트의 겸허한 자세에 호감을 갖게 되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인터뷰는 창가학회 역사로 시작하여 그 목적과 이념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 저널리스트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공명당과 학회의 관계였다.
질문한 그 이면에는 학회가 세계 각국에서 정치적인 지배를 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있는 것 같았다. 저널리스트가 시니치에게 물었다. 그러면 종교단체인 샹가학회가 왜 정계에 진출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시니치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 대답했다. 종교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더 좋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본래 종교가 달성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따라서 종교가 사람들의 고뇌나 사회 현실을 외면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해 버린다면 그것은 죽은 종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의 진수인 법화경에서는 자비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만인에게 부처의 생명이 있음을 알리고 생명의 존엄과 평등을 설하고 있습니다. 창각회는 이 불법의 천리를 인간의 행위인 문화와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살려나가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을 근본으로 우리들은 정계에도 멤버를 내보내고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저널리스트는 다그치듯이 빠르게 물었다. 그렇다면 창각계는 니치렌 불법과 정치의 일체화, 다시 말해 정교 일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에는 확고한 정치 철학과 정치 이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부평초같이 상황에 휩쓸리기만 하는 정치가 되고 합니다. 들이대면 민중은 동요하게 되고 결국에는 모두가 불행해지고 맙니다. 우리는 불법에서 설하는 자비와 생명 존엄의 천리를 인용으로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정치 실현을 목표로 공명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를 직접 정치 세계에 도입하려는 것과는 다릅니다. 공명당은 국민을 위해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한 정당이라 공명당과 창가학회는 운영 면에서도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물론 공명당도 창가학회도 평화와 사람들의 행복을 실현한다는 근본 목적은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종교는 그 역할이 다릅니다. 종교는 인간의 정신이라는 대지를 경작하는 것입니다. 그 광대한 대지 위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초목이 정치를 포함하여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정신이라는 토양을 일구어 정당이라는 종자를 심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자라서 어떤 꽃을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초목 자체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널리스트는 다시 날카롭게 질문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라면 종교는 필연적으로 정치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브라질에서도 정당을 만들 계획이십니까? 질문의 요지가 바로 이것인 듯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빙긋 웃으면서 대답했다. 우리는 신앙상의 일이라면 충고도 하지만 각 나라에서 정치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는 그 나라 멤버들이 서로 대화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본 사람인 내가 결정해서 지시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브라질을 비롯한 각 나라에서 정당을 결성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다음 질문이 돌아왔다. 조금 전에 종교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왜 각 나라에서 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층 더 파고든 질문이었다. 좋은 시대와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법자가 사회에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또 정치 문제가 사람들의 생활에 깊이 관계되고 사회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정당을 결성하는 등 교단이 한데 모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각회는 개개인이 신심을 함으로써 저마다 충실한 인생을 살고 그 인생을 완성시켜 승리해 가는 것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복을 창조하는 인격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을 인간혁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더 좋은 사회를 건설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교를 근본으로 각자 신념을 갖고 좋은 시민이 되어 사회를 위해 공헌해 가려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한 인격을 연마하는 것이야말로 종교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치에 대해서도 개개인이 더 좋은 사회 실현을 목표로 각자 가지고 있는 정치관에 입각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널리스트의 캐묻는 듯한 질문이 계속되었다. 그렇다면 왜 일본에서는 정계의 학회원을 내보내셨습니까? 더욱이 공명당을 결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핵심을 찌른 질문이라 야마모토 신이치의 대답에도 한층 힘이 실렸다. 거기에는 일본 나름의 독자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일본의 재군비라는 문제입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전쟁 포기를 내걸고 출발했지만 미국의 요청으로 경찰 예비대를 신설했습니다. 그것이 보안대가 되었고 1954년에는 자위대를 발족했습니다. 나라를 어떻게 지킬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이런 급속한 재군비의 흐름을 나의 은사인 도다 제2대 회장은 깊이 우려했습니다. 이전에 일본은 아시아를 침략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군비에 주력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군사대국이 되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또 도다 회장은 동서냉전으로 심각해진 핵 위협에 대해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피폭을 당한 나라로서 반핵을 호소하고 세계 평화의 발신국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도다 회장이 제창한 지구 민족주의, 다시 말해 지구 공동체라는 인류 의식을 지닌 정치가의 존재가 불가결하다고 통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계에는 동서냉전의 대립구도가 그대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각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가들의 주장도 이데올로기적인 색채가 농후했으며 인류 의식이나 진실한 평화주의에 입각한 정치가는 없었습니다. 저널리스트는 눈동자를 빛내며 열심히 메모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또한 당시 일본은 대기업이나 그 경영자, 대기업의 노동조합을 옹호하는 정당은 있어도 영세 공장이나 작은 상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정당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대다수인 그 사람들은 힘든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정치의 빛을 보내고 정치를 민중의 손에 되돌려 놓지 않으면 진정한 사회 번영은 영원히 사라져 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다 선생님은 1955년 지방의회 선거에 제자 대표들을 후보자로 출마시켜 정계에 보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더욱이 그 이듬해에는 협의를 거쳐 참의원회까지 출마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회원 대다수도 그것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당선된 학회원인 의원들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정당 정치라는 현실 속에서 민중의 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소속으로는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의원들 속에서 나왔습니다. 또 정치단체를 결성해야 한다는 강한 여론도 있어서 공명정치연맹을 만들고 마침내 공명당을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저널리스트는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이 재차 물었다. 일본에서 정당을 결성한 경위는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한 질문과 중복됩니다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번 브라질 방문은 정당 결성 준비를 위한 것이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신이치는 어떤 질문이든 자상하고 친절하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1시간 반쯤 취재에 응하는 동안 저널리스트는 신이치의 말에 수긍한다는 듯 웃는 얼굴을 보였다. 인터뷰를 마치고 헤어지면서 저널리스트가 말했다. 당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창각회의 주장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창각회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군요. 오늘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널리스트가 인터뷰를 정리한 기사는 그 며칠 뒤 브라질의 유력 주간지에 확 트인 야마모토 씨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그것은 창각회를 파시즘이라고 위험시해온 기존의 비판을 검증하는 형태를 취했으며 지극히 객관적인 내용의 기사로 쓰여 있었다. 그리고 신이치의 주장도 정확하게 정리되어 창각회의 진실을 잘 알려주는 내용이었다. 진실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침묵하면 오해나 편견으로 끝나버리게 되어 결과적으로 잘못을 용인하고 긍정한 것이 되고 만다. 인터뷰를 마친 신이치는 리우데자네이루 멤버의 안내를 받으며 시내 세차를 나갔다. 리우는 상파울루에 이어 브라질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였다. 브라질이 독립한 1822년부터 1960년 브라질리아로 천도하기까지 브라질의 수도로 번영했던 곳이었다.
스니치 일행은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코르코바도 언덕으로 차를 몰았다. 꼬불꼬불한 언덕길을 올라가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언덕 정상에 있는 전망대를 향해 걸었다. 시니치는 걸으면서 동행한 리우데자네이루 지부의 지부장과 부인부장인 고노 마사타다, 미사코 부부에게 리우에서 생활한 이야기를 들었다. 1957년 고노 부부는 시즈오카에서 입신했다. 남편 마사타다는 1960년 7월에 조선회사의 기술 지도자로 브라질에 건너왔다. 5달 후에는 아내 미네코와 아이들을 불러 리우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미사코는 출발하기 직전 학계 본부를 방문해 출국 인사를 하였다. 그때 첫 브라질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야마모토 시니치와 만날 수 있었다. 고노 일가족이 리우에서 살게 된다는 말을 듣고 시니치는 말했다. 이번에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리우에는 아직 학회원이 없다더군요. 그래서 당신들 일가족이 리우의 한 톨의 씨앗이 되는 셈입니다. 어차피 리우에 가는 거라면 강선유포의 개척자로서 영원히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할 수 있겠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결의가 중요합니다. 나도 열심히 제목을 보내겠습니다. 언젠가 브라질에 갈 테니까 그때 리우에서 만납시다. 신천지에서 고노 부부는 활동을 시작했다. 브라질 공용어인 포르투갈어를 모르던 두 사람은 일본어를 아는 일본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불법을 전했다. 그중 몇 사람이 신심을 시작했지만 상파울루와는 달리 리우에는 일본계 사람들이 적어서 불법 대화를 할 상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이 나고 말았다. 또 리우에 있는 일본계 사람들은 대부분이 일본에서 파견된 회사원들이라 신심을 시작했다 해도 몇 년 지나지 않아 일본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었다. 고노 부부는 생각했다. 리우의 광선유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본계 사람만을 상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어떻게든 일본계 이외의 사람들에게 신심을 가르치지 않고서는 어제와 같은 일만을 반복해서는 비약도 미래의 발전도 없다. 항상 새로운 연구와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비로소 새로운 전진이 있다는 것을 부부는 느끼기 시작했다. 부부는 필사적으로 포르투갈어를 배워 안면이 있는 카리오카, 리우 태생에게 짧은 포르투갈어와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열심히 불법을 전했다. 고노 부부는 인생 행로가 바뀐 것처럼 진지하게 포교에 힘쓰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그들 부부가 짧은 포르투갈어로 포교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날이면 날마다 열심히 제목을 부르고 불법 대화를 하루 일과처럼 철저하게 계속해갔다. 이윽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과 함께 근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병을 극복한 체험이나 경제고를 타개한 체험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 피해자들이 생기 있게 되살아나는 사실을 보고 신심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그때부터는 고노 부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하고 대신 말해주는 멤버도 나왔다. 다시 말해 부부의 짧은 포르투갈어를 통역해주는 사람이 생겨난 것이다. 이리하여 일본계 사람 외에도 브라질 사람들이 점차 신심하게 된 것이었다. 해발 710m인 코르코바도 언덕 정상에는 양손을 벌린 거대한 그리스 도상이 우뚝 솟아 있다. 이것은 브라질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한 것으로 1931년에 완성되었다. 상 높이는 30m 이상, 받침대의 높이가 무려 80m나 되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이다. 그것에서는 리우데자네이루의 거리와 관아바라만이 한눈에 들어왔다. 바로 아래에는 빌딩 숲을 이룬 거리를 둘러싸듯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바다에 돌출한 갑의 끝에는 원주형의 돌산이 솟아 있었다. 이것이 리우를 상징하는 파응대 아스카르다. 시니치는 주위를 둘러보고 고노 마사타다에게 말했다.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거리군요. 지금 리우에는 몇 지구가 있습니까? 예, 3지구 10반으로 166세대의 멤버가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만 좀처럼 광선유포는 진척되지 않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고노 부부는 자신들이 리우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상파울루는 몇천 세대로 발전해 있는데 리우는 겨우 몇십여 세대인 것에 애를 태우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역시 광선유포가 어떻게 추진되는가 하는 것은 이런 책임감에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신이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포근한 말로 격려했다.
단 1세대에서 5년 만에 여기까지 발전한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166배로 발전한 셈이 아닙니까? 너무 초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리우의 하늘에는 정열적인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신이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무슨 일이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올라오는 길 어귀에 작은 묘목이 심어져 있던데 그 나무들 역시 10년, 20년이 지나면 훌륭한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리우의 조직이 지금은 비록 작을지 모르지만 10년, 20년 이렇게 제목을 끝까지 부르고 열심히 해 나간다면 반드시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한 결의를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오늘도 전진했다. 승리했다고 하는 후회 없는 힘찬 역사를 자신의 몸에 엮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가며 필사적으로 도전하고 끝까지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화경 수량품에서 설하는 매저작 신념입니다. 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미증잠패이기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광포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야말로 부처의 소작, 행동을 실천하는 존귀한 모습이며 절대적 행복을 위한 궤도입니다. 아름다운 리우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두 분의 양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황금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예! 고노 부부의 결의가 담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18년 후 신이치는 브라질을 세 번째로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리우의 멤버는 6천 세대로 확대되어 있었다. 신이치 일행이 시차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니 각 신문사에서 나온 기자들이 취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신이치는 원고를 집필해야 했기 때문에 이즈미다 히로시와 주조 기요시가 기자들의 취재에 응했다. 시차를 나가기 전에 신이치가 저널리스트를 맞아 취재에 응하던 광경을 지켜본 그들은 자신감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저녁 협의회에서 이즈미다 히로시가 신이치에게 말했다. 매스컴에서 이토록 취재 열심인 걸 보면 경찰에서도 이미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일정을 바꾸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모두들 신이치를 주시하며 대답을 기다렸다. 왜 그래야 합니까? 무슨 일이든 신중을 기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는 나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초 예정대로 진행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즈미다 씨의 의견대로 우리가 일정을 바꾼다면 오히려 경찰의 경계심을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신이치는 동행한 간부들의 마음에 동요가 일고 있음을 느끼고 모두를 돌아보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단지 상황만을 보고 마음이 흔들려 사물의 핵심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브라질 멤버들을 격려하여 신심에 대한 대확신을 심어줄 것인가입니다. 신심이 강하고 깊게 뿌리내린 상태라면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나무가 쓰러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약하면 나무는 약한 바람에도 쓰러지고 맙니다. 신심으로 일어서라. 신심으로 싸워라. 신심으로 승리하라. 이것만이 무슨 일이든 승리로 만들어가는 요체입니다. 그것을 멤버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신이치는 주먹을 꽉 쥐고 말했다. 자, 내일부터는 상파울루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동행한 간부들은 그 목소리의 울림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톤을 느꼈다. 바로 사흘 전 심한 열로 고생하던 신이치의 모습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지게 하는 기세였다. 이즈미다는 생각했다. 브라질 동지들을 기필코 지키고야 말겠다는 강한 일념이 병마를 물리쳤음에 틀림없다. 바로 저것이 광선일포의 지도자가 지닌 기백이구나. 다음 날인 3월 12일 리우데자네이루의 몇몇 신문에 야마모토 신이치가 브라질에 방문한 내용이 크게 보도되었다. 기자들이 직접 취재를 해 갔기 때문인지 학교의 진실을 이해한 것 같았고 편견으로 가득 찬 비판 기사도 없었다. 그날 아침 신이치는 남미 본부장인 사이키 야스히로의 보고를 받고는 동행한 간부들에게 말했다. 만남으로써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기회를 통해 다 함께 학교의 정의를 소리 높여 끝까지 호소해 가야 합니다. 이날 오전 10시 반 신이치 일행이 리우에 있는 공항으로 가니 앞 비행기가 아직 출발하지 않고 있었다. 빈자리도 있고 하여 일행은 그 비행기에 탑승하기로 했다. 리우에서 상파울루까지는 비행기로 50분 거리에 있었다. 예정보다 빨리 도착한 탓인지 상파울루의 콩고네야스 공항에는 보도진도 없었고
멤버들의 모습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데 조금 떨어진 기둥 뒤에서 양복 차림을 한 남자 두세 명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시내시는 그들이 정치, 경찰, 담당관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상파울루 시내의 호텔에 도착한 야마모토 시니치는 브라질의 조직에 관해 협의하였다. 그리고는 새로운 회관과 사원으로 예정해둔 건물을 보러 갔다. 이 건물은 그동안 사이키 야스히로가 말해온 건물이었다. 상파울루에는 1964년 8월에 설치할 것을 결정하여 이듬해 1월에 개관한 남미회관이 있었다. 그러나 이 회관은 민가를 빌린 것으로 큰 객실이 40에서 50명만 들어가도 꽉 차는 작은 건물이었다. 이미 회원이 8,000세대가 넘는 브라질의 중심 거점으로 쓰기에는 너무 좁았다. 그래서 신회관과 아울러 사원을 구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이다. 건물을 둘러본 후 시니치는 남미회관으로 가서 인사 면접 등을 하고 브라질 대표 간부회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브라질의 새로운 조직의 포진과 인사를 발표했다. 브라질은 지금까지 총 지부가 하나 있었지만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 개의 총 지부로 분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말에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시니치는 계속해서 인사들을 소개했다. 제1총지부장으로는 남미 본부장인 사이키 야스히로가 취임했다. 또 남미 본부장의 사무장이던 치다 아우리라는 청년이 제2총지부장과 남자 남미 본부장을 겸임하게 되었다. 치다는 1964년 11월에 일본에서 파견된 청년이었다. 게다가 부인부에도 3명의 총지부 부인부장이 탄생했고 남자부 여자부에도 각 총지부마다 부별 제도를 설치하여 부장이 탄생했다. 또한 지부도 브라질리아, 이타티바 등 7곳에 시설되었다. 인사 발표를 마친 시니치는 구입하기로 결정한 회관과 사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여러분이 좀 더 큰 회관과 사원이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에 적합한 토지와 건물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간부들과의 협의를 통해 구입하기로 결정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장소는 상파울루시 중심가에서 가까운 주택가에 있고 토지 넓이가 735평방미터인 2층 건물입니다. 그 부지 안에는 별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남미 본부로 하고 아울러 사원도 병설할 것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쁨에 가득 찬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여기서 야마모토 시니치는 번뇌즉 보리의 원리를 언급하며 인생에는 고뇌와 고통이 많이 따르지만 신심을 근본으로 도전을 거듭하여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생활 속에 진실한 행복이 있음을 호소했다. 또 신심은 우리를 괴롭히고 불도 수행을 방해하는 말하는 힘과의 싸움임을 강조했다. 시니치는 이번 기회에 브라질 동지들의 생명 속 깊이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심의 쐐기를 박아두려고 하였다. 강성하게 올바른 신심을 멸려하고 광선유포가 진전되면 반드시 삼장사마가 다투어 일어나고 난을 받는 것은 어서에 비추어 명백합니다. 비행기도 상승할 때는 저항도 크고 흔들림도 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고 도중에서 되돌아가 버리면 목표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상승해 가면 이윽고 안정된 비행에 진입하여 드넓은 하늘을 요요히 날아갈 수 있습니다. 삼장사마라고 하는 장애가 나타나는데 현자는 기뻐하고 우자는 물러남이 이것이니라. 어서 1091쪽는 어서 말씀처럼 우리들은 난을 만나 마와 싸우고 신심을 관철함으로써 자신의 숙명을 전환하고 당당한 행복의 경애를 열 수 있습니다. 이른바 난과 싸우는 것이야말로 자기 생명을 연마하고 경애를 높여 불계에 이르는 지름길이고 인간혁명을 위한 도약대입니다. 인생도 신심도 장애물 경주와 같은 것입니다. 장애를 넘어서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성인의 참된 제자로서 용감하게 자진하여 일어서 주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니치의 염원이자 기원이며 마음속에서의 외침이었다. 아무튼 신심의 기본은 근행, 창제와 학회활동이고 이것은 정확히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전과 공전이 서로 합치어 지구의 운행에 있는 것처럼 자행의 근행, 창제와 화타인 학회활동을 과감히 실천해야만 비로소 행복한 생활을 확립하고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생애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는 신심을 관철할 것을 부탁드리며 제 인사로 대신합니다. 다시 우리와 같은 큰 박수가 터졌다.
참석자들은 누구나 브라질 군사 정권이 학계를 위험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신니치의 이 지도는 브라질 동지들의 가슴에 깊이 깊이 박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굳은 결의가 되었다. 바로 이날 3월 12일 교도 통신사는 창가학회의 활동이 남미 각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상파울루발 기사를 전했다. 기사는 학회 회장 일행이 상파울루에 간 사실을 전하고 동시에 브라질 정치 경찰과 군부 그리고 지식인들이 학회를 종교란 이름을 내건 정치 결사로 브라질의 체질에 맞지 않는 단체다는 해석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